트럼프 당선 하루 만에 연방법원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차지하면서 파워가 막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를 꼽았습니다. 연방 이민당국 직원인 30대 한인이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객에게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체포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퀸즈의 주택가에서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불길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한국과의 금리 차는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맨해튼 어퍼웨스트 사이드에서 해고된 직원이 전 상사를 총격으로 공격한 뒤 지하철 터널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장기화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뉴욕 고속도로에서 한 작업자가 도로변에 서 있던 작업용 밴과 충돌하는 트럭을 가까스로 피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연방법원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정책이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며 무효화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연방법원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 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텍사스 지방법원은 어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추진해온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 대해 신분을 보장해주는 이민법 프로그램이 법적 해석에 있어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이 캠벨 바커 판사의 이 같은 판결은 일명 패롤 인 플레이스라고 불린 해당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지 2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의붓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려 했습니다. 바커 판사는 74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 규칙은 법적 권한을 초과했으며 이는 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이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잘못 맞췄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새로운 법적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현재 이 나라에서 어떤 신분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커 판사는 이 같은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을 조장하며 이로 인해 각 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의회가 마련한 시스템 안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체 이민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50만 명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5만 명의 비시민 자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제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하원 다수당 자리도 유지하는 트리플 크라운으로 공화당 파워가 막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길련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데 이어 연방 상원 선거에서 100석 중 최소 53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 최종 확인된 하원 의원 선거 결과는 공화당 211석, 민주당 199석을 차지했습니다. 총 435석의 연방 하원은 선거 전에는 근소한 차이로 소수당 신세가 된 공화당이 2년 만에 다수당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211석을 차지해 7석만 더 늘어나도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투표 결과 민주당은 199석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 200석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국 우선주의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화와 증시는 3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2024 대선 승리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한 데다 연방준비제도가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하고 다우지수가 AI 시대의 핵심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품게 되면서 트럼프 랠리가 연말 랠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40선거구에서는 개표가 74% 진행된 가운데 한국계 공화당 여성 연방 하원의원인 영김 의원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가 저지르는 각종 강력 범죄의 폐해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법적 이민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국경을 튼튼히 하고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법적 이민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 공약 이행 시 그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 질문받자 불법 입국자들의 살인 등 강력 범죄를 거론한 뒤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당선되면 취임 첫날부터 남부 국경을 폐쇄하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하는 등 집권 1기보다 더욱 거친 수사로 반이민 정책을 부각해 보수 표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법 이민자가 대거 유입돼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히스패닉, 청년층, 여성, 아시아 출신자 등 다양한 유권자층에서 선전한 데 대해 나는 민주당이 이 나라의 사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 지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가 결정된 지난 6일 오전 이후 지금까지 약 70개국 정상과 통화했다고 소개한 뒤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 대해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이민당국 직원인 30대 한인이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객에게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체포됐습니다. 그는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현금을 소지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갈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은 김 모 씨를 성폭행, 협박,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소속의 34세 김 모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인 여행객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다 체포됐다고 퍼시픽 데일리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괌 경찰청의 보도자료와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괌 국제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2차 심사대로 가게 됐는데 2차 심사대에서 김 씨는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의 질문에 피해자는 돈을 원하는 것인지 되물었고 김 씨는 피해자가 괌에 머무르는 2달 동안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김 씨는 너에게 선택권은 없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추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이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씨는 피해자를 다시 위협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2차례 피해자에게 더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방문객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현금 5,100달러를 갈취했습니다. 김 씨는 3급 성범죄 혐의 3건, 직무상 위법 행위, 협박을 통한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퀸즈의 주택가에서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불길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인해 차량 2대와 주택 6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퀸즈 133스트리트 인근 주택가에서 자동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이번 폭발로 오존파크 지역의 주택 6채와 차량 2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사고 장면은 인근 주택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으며 차량 내부에서 리튬 배터리와 휘발유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압가스 실린더가 누출되어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된 차량의 소유자 디넬 해리 차례는 폭발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차량이 개인 소유이자 작업용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차례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며 만약 사람이 차량에 있었다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로 인근 주택들이 손상되고 전선이 끊어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콘 에디슨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전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 배치되었으며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 9월 빅컷을 단행한 데 이은 2차례 연속 인하 조치입니다. 이로써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이전보다 덜 공격적인 속도로 움직이면서 통화 정책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4.75에서 5%에서 4.5에서 4.75%로 낮췄습니다.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행보는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미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확신 속에 연준이 25bp의 점진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해 왔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대략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완화만큼이나 고용 둔화 억제도 중요 요소로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건이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CNBC는 거시경제가 계속해서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미국 가계의 숨통을 막는 문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연준이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해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1월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하에서 경제 활동이 가속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더 적게 인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맨하탄 어퍼 웨스트사이드에서 해고된 직원이 전 상사를 총격으로 공격한 뒤 지하철 터널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오전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한 컴퓨터 수리점에서 해고된 직원이 전 상사를 총격으로 공격한 후 도주했습니다. 사건은 오전 9시 20분경 웨스트 69번가와 콜럼버스 애비뉴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어깨와 다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총격범은 같은 회사에서 일한 동료로 해고 후 갈등 끝에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격범은 72번가 지하철역으로 도망친 후 A열차 아래로 숨어 기차 터널을 따라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하철 승객들이 대피하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총격범은 검은 후디와 초록색 자켓,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검은 총기를 들고 있었으며 경찰은 현재 그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사건 전 피해자와 총격범은 가게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갈등은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일상적이고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에 놀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최근 위험 수준인 가뭄으로 인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오늘 오전 뉴저지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기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잉글로드 클리프의 허드슨 강을 따라 숲이 불타면서 검은 연기와 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인근 지역에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서 화재가 번져 운전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산림청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5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습도가 낮은 건조한 기후에 따뜻한 날씨와 바람이 더해져 화재가 쉽게 발생되는 조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0월과 11월 초에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아서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재가 쉽게 발생해 진압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어제는 오션 카운티의 잭슨 타운십에서 350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태운 대형 산불, 일명 샷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면적의 60%가 진압됐고 보고된 사상자는 현재까지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계속된 건조한 기후에 개인 혹은 공공사유지에서 나무 땔감이나 숯에 불을 붙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9월부터 장기화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뉴저지주에 극심한 가뭄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특히 중남부 지역과 북쪽 지역으로 극심한 가뭄이 번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계속해서 길련민 기자입니다. 9월에 큰 비 한 번 내리지 않고 10월에 들어서 겨우 0.01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센트럴파크가 1860년대 이후로 가장 건조했던 달로 기록됐습니다. 11월 들어서 현재까지도 비 예보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뉴욕주 절반의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평균적으로 저수지는 79%의 물을 저장하고 있지만 현재 3곳의 저수지에서 저장된 물이 최대 50%에서 34%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시민들에게 물 절약을 촉구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뿐 아니라 뉴저지주 전역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 예보는 이번 주 일요일 저녁으로 전해졌지만 미미한 강우량으로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 고속도로에서 한 작업자가 도로변에 서 있던 작업용 밴과 충돌하는 트럭을 가까스로 피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충돌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을 피하라는 주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고속도로 작업자가 돌진하는 박스 트럭으로부터 가까스로 피하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건은 10월 28일 뉴욕주 휘트니 포인트 근처의 I-81 고속도로 작업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상에는 뉴욕주 교통국 직원이 도로변에서 손을 올리며 도망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직후 26피트 길이의 노란색 펜스크 렌탈 트럭이 서 있는 DOT 차량들과 강하게 충돌한 후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직원의 안전모는 그가 도망치는 동안 머리에서 날아갔지만 다행히도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교통국은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 X에 올리며 고속도로 작업자들이 매일 뉴욕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그들이 직면한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충돌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을 피하라는 주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저지주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신청 마감일이 다음 달 6일로 늦춰졌습니다.
이는 추수감사절 시즌과 겹침에 따라 신청 마감일을 놓칠 주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에 따르면 수혜자는 200만 명에 달할 전망으로 지난해 180만 명, 2022년 160만 명에 비해 늘었습니다. 이미 160만 명이 누적 19억 달러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를 출발해 나이아가라로 향하던 저가 버스 트라이얼 선 버스가 전복돼 최소 2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은 중상을 입었고 어린이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대부분 경상을 입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버스는 옆으로 전복돼 180도 회전한 상태로 멀로 카운티 등에서 최소 100명의 구조대원과 18대의 앰뷸런스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차를 빠져나와 도로를 걷다 발견되거나 잔해 속에서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며 운전자에게 음주나 약물 섭취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19세 에지워터 청년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그의 시신이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의 락커펠러 전망대 근처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청년의 위치가 잉글루드 클리프의 전망대까지 추적됐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청년의 2021년형 스바루가 전망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은 5시간에 걸친 수색 작업으로 절벽 아래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청년은 우울증 병력이 있고 이전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 북부시의원 후보가 라이벌의 선거 전단지를 주민의 우편함에서 훔쳐 자신의 전단지와 바꾼 사실이 카메라에 포착된 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셉 메스트로아니 후보는 경찰에 자수한 후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편물 도난은 연방 중범죄로 메스트로아니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지역 경범죄 외에도 연방 기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로테르담 타운 볼드의 일원인 메스트로아니 후보는 6선 의원인 민주당 소속 안젤로 산타바바라를 상대로 제111 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주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오후 11시 30분쯤 2013년형 혼다 시빅을 운전하던 28세 남성이 햄스테드 근처의 메도우브룩 주립공원을 따라 북쪽으로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던 2020년형 닛산 로그가 정면으로 그를 들이받았습니다. 닛산 운전자는 혼자였으며 헌팅턴에 거주하는 64세 남성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두 운전자 모두 사망했으며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스티븐 플롭 저지시티 시장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약 500여 명의 정치 리더들과 한국계뿐 아니라 유대계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스티븐 플롭 저지시티 시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저지시티 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차 시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시티 시장으로 일하며 경제와 주택, 이민자 문제 등 도시를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이런 변화와 삶의 어려움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제는 뉴저지 주 전체를 위해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